예, 한국당 얘기해 보죠. 지금 한국당 관련 이번에 윤석열 그 총장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왕 수장처럼 뭐 한국당 역시 또 어려울 것이다. 또 한국당이 그런 상황이니까 쉽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결정했다 그런 견해인데요. 한국당 내외부 사정을 좀 보죠. 지금 뭐 홍문종 의원은 이제 밖에 나가서 과거에 친박연대와 같은 정당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비롯해서 지금 한국당 사정 어떤가요? 한국당 입장에서 좀 사실 좀 깝깝할 것 같습니다. 깝깝할 것 같은데 한국당이 지금 어제 국세청장 그 청문회는 지금 합의 의사일정을 합의해 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윤석열 지금 그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나오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물론 그 뭐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뭐 그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들어올 건데 문제는 전면적으로 가면 국회 정상화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부분적으로 정상화를 하겠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 어린애들 말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 음식만 먹겠다는 일종의 편식 투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이냐는 부분인데, 사실은 근데 지금 선거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공수처 또 뭐 검경수사권 이 세 가지 법안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되면서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쪽에서 20대 국회 없다. 패스트가 완전히 지금 그 장애 투쟁 간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겁니다. 당장 지금 이런 중요한 사안마다 지금 국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완전히 국회를 전면적으로 보이콧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는 해군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해군의 타임을 벌써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늦긴 늦었지만 윤석열 이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그러면 진짜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 그리고 또 그 검찰 장악, 그리고 또 뭐 일종의 검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권의 도구로 삼기 위한 인사라고 규정을 하고,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면 원내 강력하게 이걸 막겠다고 한다면 그걸 빌미로 해서 국회를 들어와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경제 실정에 관한, 경제 폭망에 관한 그런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뭐 그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 지도부는 지금 아직도 머뭇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여러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에서는 상당히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의 지금 이미지 정치 때문에 당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또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시기는 늦었지만 그래도 윤석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돌아오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오히려 그런 계기가 네. 될 수 있다. 이 역시 지금 이제 한국당의 그 국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시 아까 50대 30의 이런 여론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또 하나의 여론의 흐름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하나의 트렌드가 정당 지지도와 관련된 겁니다. 대통령 지지도도 마찬가지고 작년 연말경부터 시작해서 지지도가 두 지표의 지지도가 하나의 일정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45에서 50%의 지지율이 거의 사이에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리 떨어져도 40 뭐 한두 번 있기는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지만은 4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하로 잘 안 떨어지고 있고, 또 올라가도 50% 이상 올라간 경우 한두 번 있어도 잘 안 올라갑니다. 40에서 45%이 지지율이 거의 지금 6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떠하냐?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과거에는 보면은 작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만 해도 지지율 차가 거의 한 3배 정도 뭐 이렇게 때에 따라서 심할 때는 4배도 차이가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작년 연말경부터 보면은 20% 이상은 나지가 않아요. 나지가 않고 어떨 때는 좁혀지면 10% 내외, 뭐 또 얼마 전에는 뭐 불과 몇 프로 차이라는 이런 식의 지지율까지 나왔는데, 그 지지율 그때 지표해졌는 것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도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작년 말경부터 지금 보면은 쭉 따라와서 어느 정도 따라와서 그 다음부터는 지지율이 보면은 답보 상태다. 오히려 근자에는 보면은 더 좁혀가지를 잘 못하고 그냥 답보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좀 초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새 대표도 뽑았고 그쪽에서 복원되는 새 대표도 뽑았고 대통령 경제 정책에 대한 그 성과가 안 나오고 대북 정책에 대한 성과도 안 나와서 현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기가 참 좋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리더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금 좁혀 나가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좁히지 못하는 이유. 소재는 좋은데 지금 여러 못 가지가 좁히는 있는데 얘기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그 여론 그대로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60대 이상에 국한되어가 있습니다. 20, 30대가 민주당으로부터 지지율이 멀어져가도 그 세력을 끌어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새로운 세대,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 문화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어떤 완고하고 뭐라 해야 되나요? 네. 이념적인 어떤 이런 보수성 이런 것들이 지금 확장성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 중에 하나가 내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60대 이상 지지율에 국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간 그 연령대에서 사망자가 30에 되고 한 40만 명 정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현상 유지를 하면은 자꾸 지지율은 자연 감소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20대는 1년에 60명 내지 70만 명씩 이 추원이 돼 들어오는 구조인데 이 구도를 지금 탈피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 전략대로 간다 보면은 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총선이라는 게 투표율 5, 60%에 30% 지지율이면은 해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안주할 수는 있겠죠. 혁신을 안 하고도 그냥 보수만 모아갖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다음 총선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그런 상황이 되고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지금 현 그 원내 복귀 문제를 갖고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정리도 안 된 거고 아까 얘기했던 당내 강경파라는 사람들이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식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보수가 제대로 하려면 자유한국당 내 과반 정도가 아니고 거의 한 7, 80% 이상 교체가 돼야만이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지금 당내 넘어서 강경파로서 지금 이 모든 원내 전략이라든가 정당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런 뭐 원내 대표가 누구가 안든 나경원이가 아닌 그 누구가 안더라도 지금 이 현재 뚜렷한 방향을 갖고 원내 전략 자체를 세울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공소장님은 원내 참여하는 게 마땅한데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당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 논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예. 한국당 사정 제가 볼 얘기하고 땐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패스트 트랙 때문에 밖에 기어 나왔으면 제가 좀 말을 험하게 좀 하겠습니다. 기어 나왔는데 그러면 오늘까지는 장외 투쟁을 하고 있어야죠. 근데 밖에 나와서는 장외 투쟁은 하기 싫고 그냥 밖에서 놀고 싶고 선거 다가오니까 지역구 가서 좀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5월 18일까지인가 하고 지금 한 달째 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근데 저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정치를 보면서. 그러고는 대표라는 사람은 100일 됐다고 장외 투쟁 그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청수차 뒤에 타고 다니면서 에세이집 내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뭐 대한민국 정치 전반이 민주주의하고는 상당히 멀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특히 지금 보수 정당은 이 보수 지지층의 어떤 이해관계나 입장하고 굉장히 멀어졌다고 봐요. 저는 뭐 이 보수 진영에서 싱가포르식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는 부분을 내걸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파격적인 대학 입시도 학력고사로 복귀하고요. 몇 가지 지금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런 부분들을 보수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걸어야 되는데 저 당은 절대로 안 그러죠. 그러니까 국민 평균의 일반적 수준보다 한국당 의원들의 계층 수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재산 평균 소유액이 한 30억쯤 되지 않습니까? 재벌들 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기존의 보수는 시장 바닥에 서민 보수들한테 표받고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행동은 그야말로 재벌들, 기득권들 편들어요. 허구한 날 뭐라고 합니까? 규제 완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청문회 안 하길 다행이지. 제가 민주당 같으면 경제청문회 받아주겠어요.
받아줘서 따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쪽박을 차고 나왔을 겁니다. 문재인이 경제를 망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한국당이 경제에서 말할 끈덕지가 없어요. 문이 망쳤다고 한국당식 경제로 가가지고 한국당의 경제에 무슨 칼라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신자유주의밖에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망한 신자유주의를 한국당이 주장해갖고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한국당이라는 당은 제가 봤을 때 이 자체적으로 공천 바꿔봤자요. 썩은 물 덜어내고 더 썩은 물 갖다 부을 건데 그게 물갈이가 해봤자 뭐예요? 아까 홍 소장님 이야기한 저 당은 저 시스템으로는 물갈이 해봤자 비스꾸리무리한 놈들만 나오기 때문에 저것들은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갈이도 답도 아니고요. 그리고 황교안이 쫓아내고 누가 한다면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황이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또 비스무리한 사람이 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는 제가 볼 때 황교안이 먹줄 잡혀있다는 생각은 여전한가요? 황교안요? 아니 당연하죠. 목줄 안 잡히긴 어제 유기준이 당의 그 대북 제재 특위 위원장이에요. 누가 고발을 하러 뭐 위원회 고발하러 갔더니만 갑자기 사람이 많이 있더래. 그래서 자기들 그래 인기 있나 하고 보니까 뒤에 한국당 원들이 꾸물꾸물 하더래요. 그 자기들 빠지고 나니까 기자회견을 하더래. 저 정의용이하고 관세청장, 해경청장 고발하더랍니다. 뭐냐? 석탄 밀수 관련해가. 그런데 오늘 조준동에 한 줄도 안 나왔고 인터넷 뉴스 같은데 한 10개 나오고 끝났어요. 당에서 대변인 성명 하나 안 냈어요.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석탄을 밀수하는데 정의용이 안보회의를 개최해서 경찰을 배제시키도록 지시했다라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핵심입니다. 고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알리지를 않는 놈들이에요. 저건 뭘 의미하느냐. 저거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결정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당할까봐 겁이 나서 실실 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공안검사니까 공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황교안이든 나경원이든 정권의 본질적인 비리나 의혹을 쌓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청문회를 와서 한다 해도 윤석열이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제가 이 총선에 대해서는 뭐 이 시스템대로 가면 문이 금융위기가 와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총선은 제가 볼 때 보나만 하고 대선까지 저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든 저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고 봐요. 민주당은 포퓰리즘을 해요. 좌파 포퓰리즘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파 포퓰리즘 근처에도 못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 바닥의 서민 대중들이 원하는 보수 지지 성향의 서민 대중들이 원하는 거하고 너무 벌어져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당은 이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발전적 해체가 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그야말로 친북 좌파 100년이 보장된다. 근데 전두환 노트 때보다 더 못하다. 하다못해 전두환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예를 들어 과외 금지령, 저기 교육의 저기 기회를 해치는 과외는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고 과외 금지령도 내려고. 내가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보면은 그 당시 그 보수 정권에서는 땅 저기 부동산 투자가 됐습니까? 투기꾼이었죠. 투기꾼이었고 그야말로 거기에다가 그쪽 식으로 때려 잡아버렸지. 그거를 저기 그 뭐 부동산 투자니 부동산 경기 부양책 절대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책이 상당히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과격해 보이기는 해도 그게 사실은 우파 저기 그 포퓰리즘인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보세요. 이 사람들을 지금 부동산 저기 그 규제 풀어갖고 부동산 경기 풀어야 된다 그러고 지금 교육 정책 제도 저기 평준화 정책 저 좌파 정책이라 공격하고 규적 특권 교육 정책 한다고 떠들고 있고 완전히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보건대는 일반인들이 보건대 노태우 전두환 시절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해요. 그 시절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수층들이 자기 조상들은 팔아먹어서 뭐 전두환 뭐 저 위에 뭐 박정희까지 팔아먹어서 지금까지 권력은 유지를 해왔을지 몰라도 스스로 현 시점에 맞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가치나 보수적 가치를 스스로 창출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능력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보수의 미래는 사실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들었었지만 황교안 대표의 가장 큰 문제가 황교안 대표가 내세우는 보수가 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와서 원내로서 돌아가고 당을 장악하는데 지금 집중을 해야 되니 좋게 해석해서 그러고 있는 거고 언젠가는 연말이나 총선이나 다음 대선 때 보여주겠지. 이렇게는 이제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라는 보건대는 기득권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기득권을
우리나라 기득권이라는 거는 20%도 안 돼요. 28체제로도 20%인데 20%의 그 저기 기득권을 대변해 그 정권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20% 기득권 보호해주고 저기 그 정권 잡는 방법은 낙수 효과론을 해야 되는데 참 일반 국민들 봐서는 얼마나 비참해요. 20% 살게 해주고 거기다가 조금 나눠주는 콩고물 나눠먹고 낙수가 잡수는. 될 건덕지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낙수가 되는데 이제 낙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할 때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의 전략 중에서 이 핵심이 경제민주화였잖아요. 그 사람 그때 그 김종인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눈 뜨고 그냥 당한 거죠.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그동안 주창하고 했던 부분들을 박근혜가 그 부분을 더 가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랬던 건데 저는 이 경제 가지고서 당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성패가 좌우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지금 그 한국당도 2020 경제 뭐 전환위원회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부분에 정책 대안을 대한정당의 모습을 내놓겠다고 뭐 이렇게 하고 월요일날도 첫 그 토론회도 하고 했다는데 아마 한 소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컨셉대로 그 내용으로 아마 자기들이 정책 대안은 나올 것 같아요. 인물로 보면 딱 그렇게 기존에 수구 꼴통 경제학을 하던 사람들 다 모아도 그러니까 그냥 뭐 딸딸 긁어서 모아놨어요. 그렇죠. 이 김강림 의원이 내나고 차관을 했으니까 경제 관료에서 그 사람 위원장을 맡고 내노라는 보수 그 경제학자들이 다 이렇게 망라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서 지금 당이 그냥 그런 가는 거라는 거 이야기죠. 이게 그거 가지고 새로운 뭐 중도 확장을 내고 하는 것들도 아니고. 예.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이 깔아앉아놨던 탄핵이란 부분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거기 신상진 신정치혁신위원장이 예를 들면 탄핵 책임론장 공천 배제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그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박에서는 나경원 또 만들고 그 다음에 황교안 또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비박들이나 중도 확장의 어떤 그 명분하에 이 자기들은 다 공천 학살할 게 자명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첫 출발은 저는 홍문종 의원 그 사학 비리에 연루됐고 해서 공천이 뭐 지금 위원장도 못 됐잖아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시발을 했지만 저는 탄핵 문제는 불거지면은 지금 그 탄핵 찬성 반대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당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시점에 저는 그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김진태가 결론은 그 외에는 안 간다. 자기도 안 간다 그랬지만 이 친박 신당에는 하지만 본인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난 얼마든지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당이 보수 대통합으로서 1대1 구도를 가져가겠다는 이 총선 전략은 저는 지금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봅니다. 그 대목에서 예. 윤동행 비례대표가 지금 보수를 또 흔들어 놓고 있어요. 왜냐? 보수도 TK나 PK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구는 한국당을 찍어주더라도 뭐 비례대표는 이렇게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걸 갖다가 실제로 다 그걸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그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구석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더 흔들릴 거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가 안 되더라도 지금 선거 제도라도 예. 인물과 그 당을 갖다가 정당 명부제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문정 등의 움직임이 이후에 더 커지면서 의미 있는 세력이 될 걸로 보네요. 예. 어떻습니까? 저는 홍문종 의원의 탈당은 차단 태풍에 그칠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변수는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제가 생각해도 홍문종을 비롯한 친박계의 지금 심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은망덕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도부 우리가 옹립해서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지금 원래는 지금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잖아요. 보이다가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들어서고 난 뒤에는 상당히 강성 우파 쪽으로 기울다가 지금은 다시 또 약간 뭐 중도 외연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스탠스가 엇갈리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신상진 의원을 내세워서 일종의 이제 뭐
뭡니까 그 조직 이름이 신정치 기획위원회인가 뭐 그렇게 해갖고 일종의 지금 차기 총선에서 일종의 친박계 전임 정권의 이게 탄핵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잘라내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 지금 떨고 있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홍문종은 어차피 1호로 날아가는 거지만 나는 뭐 여러 가지 비리에 관련된 건 없지만 내가 전임 정권에 상당히 나름대로 핵심이 있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지금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면 지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홍문종만으로는 지금 크게 그건 안 되지만 결국 변수는 뭐냐? 박근혜라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옥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총선에 임박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나는 이렇게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가치를 갖고 좀 투쟁을 해달라는 식으로 만약 옥중 메시지를 내고 이 지금 새로운 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 그런 식으로 옥중 메시지를 내면 저는 상당히 아마 지금 공천 탈락한 친박들이 거기 가서 떨거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새로운 또 하나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이 지금 상고심 되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 안에 그 결판 나는 대법까지? 걸로 대법까지 그 결판 날 겁니다. 지금 20일 날이 6번째 심리를 하는데 6번째 심리 끝나고 나면 바로 선고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9월 달에 놓은다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원 특활비 재판은 또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항소심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내고 바로 상고심 가면 정권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 전에 박근혜를 사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가 사면되고 석방이 되면 이거는 또 엄청난 폭발력을 지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박 대통령이 나와서 한교안 대표의 기대대로 박 대통령이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나와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다든지 설사 안 풀린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 전까지 박근혜가 잡혀 있다고 한다면 3년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정론이 상당히 일 건데 거기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소위 말하는 친박 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그 폭발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아까 그리고 이야기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봉쇄 조항이 3%예요. 3%만 넘어가면 그거는 두 자리까지 그 의석수를 확대하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딴 살림을 차려볼 만하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 박근혜의 의중과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저는 상당히 폭발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박근혜에 대해서 잠깐 의중에 대해서 이야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랬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그 탄핵을 주도했던 그 당시의 야당보다도 탄핵 찬성했던 자당의 인사들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전에 이 98년도에 보궐선거 나와서 복귀했잖아요. 그 전에 쓴 자서전을 보면은 79년도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서거한 이후에 이 18년간 이렇게 그 측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변해있던 게 뭐냐면은 박 대통령 시절에 본인이 영부인 대리도 해서 잘 알잖아요. 그때 아첨하고 앞에서 그거 하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돌아섰던 사람들 전두환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더 정화하고 이거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랬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그 18대 총선 확살 때 이 본인이 어쨌든 살아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 정도로 해가지고 그 친박 연대와 무소속 연대가 이 의석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18석. 예, 그 뭐 둘 다 합하면은 14석에 12석, 26석이었어요. 친박 연대의 그 이 정당 득표율은 13.1%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론 지금 그전하고 차기 대통령 박근혜다 뭐 이런 게 있을 차기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주목해야 될 것은 태극기 세력의 저 생명력이 어디서 왔느냐. 전부 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렇게 점점 확대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우리가 이런저런 가상을 하는 거죠. 뭐 사면됐을 때 어쨌든 하지만 어쨌든 이 친박 신당은 현재 보수의 어떤 그거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찻잔송의 태풍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박지원 대표가 무슨 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섭단체 수준은 가고 보수의 어떤 대선을 앞두고 어떤 거기에서 어떤 이 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권력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옥중에서 설사 나온다 손치더라도 지나간 권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권력의 고지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이 선거 영향을 하려고도 거기에 적어도 그래도 국민들이 보건데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대권 주자로 보일 만한 이런 어슴푸레한 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탈당을 이야기하거나 친박을 추종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대권 주자로 이렇게 보이는 인물이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박근혜 대통령 친박 국회 대통령의 그 특징은 내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 치마 폭에 이렇게 그 온상의 사회다 치마가 걷어지면 아무런 자신력이 없는 정치인들이 그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거는 박근혜 마케팅밖에 못하는 정치인들이에요. 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모여본들 차기 권력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의 그 의석을 확보를 하고 정치 세력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는 비관적이다. 두 번째, 현실적인 구심점이 없다 이거죠. 예, 두 번째는 이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그 지지층의 맹목 승리입니다.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층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자유한국당이 선거 전략에 대단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제가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정당 지지도 뭐 예를 들어 20% 전후 여론 정도 또는 보수 그 긍부정 평가 대통령 평가에 30% 이렇게 거기는 뭐 50%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보수 결집 30%만 끌어내도 투표율 60%를 놓고 본다면은 과반 세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맹목적 지지층이 한 5% 정도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즉 자유한국당의 이 새로운 친박의 새로운 신당이 애국당인가요? 뭐 그런 당이 의석수는 기대만큼 확보를 못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이 득표, 이 목표수를 확 맞춰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는 보지 그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보내든 아니면은 나와서 당을 만들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 당이 성공하리라고는 굉장히 어렵다. 제가 볼 때는 보수의 지금 한국당과 애국당이 하고 있는 저런 류의 논쟁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정치 가치로 봤을 때는 소모적이고 저열한 논쟁이죠. 태행적이고요. 저런 논쟁이 대선까지 흘러가면 제가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요. 보수 전체의 판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런 일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맹목적인 단일화, 그러니까 보수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총선에 이기자. 이게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먹혀들었는데 이제 보수 진영 내부에서 황교안에 대한 비판이 거의 제가 제일 처음에 황교안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거의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황교안 지도부가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면 총선 전까지 유지가 되겠나 하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의문을 좀 가집니다. 왜? 권위를 상실하고 나면 지금 황교안 옆에 편에 서서 공천받을 거라고 줄 선 사람들도 전부 이 발톱을 드러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황교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억지로 만든 지금 보수 야당의 권위인데 황이 거기에는 자기가 실제로 걸음을 부린 것도 없고 과실을 한 것도 없어요. 총선 전까지 황교안 리더십 불확실하다 보거든요. 불확실하다 보죠. 그래서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거나 에라가 지금 수준으로 가게 되는 속도로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 총선 전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러고.